미칠 것 같은 고민 다들 있으시죠?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그 고민 우리 모두의 것이니까요. 청춘실현 극복방송 나를 미치게 하는 것들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촛불전진의 김맹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상담사 신성미입니다. 네,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네, 오늘은 잡서를 줄이고 사연이 6페이지인가요? 총? 네, 한 6페이지, 7페이지 왔기 때문에 줄였습니다. 네. 네, 사연이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 미칠 것 같은 고민과 사연을 받아서 두 전문가 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메일로 사연 접수시니까 많이 보내주시고요. 자, 기나긴 사연 잘 요약해서 발제를 읽어주시죠. 네. 사연자분이 정말 좀 되게 답답하고 그런 말들을 이렇게 하소연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줄여봤는데 혹시 부족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께서. 안녕하세요. 여동생을 도와주고 싶지만 방법도 모르겠고 답답한 마음도 들어 사연을 신청하였습니다. 저는 여동생, 남동생 이렇게 1남 2녀인 집입니다. 여동생은 저와 남동생 사이의 둘째죠. 저는 하고 싶은 것은 거의 다 하고 자랐고 사랑도 부족함 없이 받고 자존감도 있는 편이에요. 성격이 다소 집요해서 원하는 걸 얻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둘째인 동생은 위아래에 치이고 넉넉하지 못한 형편에 돌사진도 없고 학창시절에 책상도 본인 것을 가져보지 못했다고 해요. 저는 몰랐는데 친정엄마가 힘들어하는 동생을 보며 본인이 너무 사랑을 덜 줬나 보다, 책상도 한 번 못 사주고 라며 한탄하시는 것을 듣고 이 사실을 처음 알았어요. 대학을 가면서 총 4년 동안 동생과 함께 살았는데요. 그때 동생이 저한테 엄청 서름을 많이 당했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저는 기억이 잘 안 나요. 제 기분대로 마구 감정을 배설하고 살았던 건지 동생은 그것에 상처를 가득 받았다고 해요. 돌아보면 기질이 서로 안 맞다, 살면서도 참 많이 안 맞는다 생각도 했고요. 그래서 동생은 저나 엄마에게 솔직하게 터놓고 말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동생은 졸업 후에 바로 취직하였고 집안 도움 없이 교육대학원에 진학해 박사 수료까지 마쳤습니다. 제가 보기엔 공부를 더 많이 해서 좋은 학과도 아니었는데 제 눈에는 공부에 대한 집착처럼 보였어요. 너무 힘들어하면서도 했거든요. 석사과정쯤에 6살 연상의 고졸이자 일용직인 남자와 첫 연애를 했고 그 남자와 결혼하게 됐는데요. 그 남자의 허우대는 일용직 노동자 같지 않고 멀쩡하고 착하게 생겼더라고요. 4, 5년 연애를 하는 동안 가족은 몰랐고 그 이후 5년간은 연애하는지는 알았지만 고졸에 6살 차이 나는 사람인지는 몰랐어요. 두세 번 헤어지기도 한 것 같은데 엄마의 결혼하라는 압박도 있어서 36살쯤에 두 사람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학력과 직업을 두고 다시 생각해보라고 했지만 나는 뭐 잘났냐? 이런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제가 고졸이랑 직업이 무슨 상관이냐, 사람 좋고 말 잘 통하면 되지 이렇게 말했더니 거기에는 말 잘 안 통하는데? 라고 쏘아 붙이더라고요. 결국 싸움만 났습니다. 결혼 과정에서도 남자 쪽이 막 행동하기도 했는데 제가 워낙 화가 많고 욱하고 잘 뒤집는 성격이라 제가 알면 결혼 파토난다고 그냥 엄마는 쉬쉬하고 넘어갔다고 해요. 두 번의 유산 끝에 현재는 어린 아이를 기르고 있는데 동생은 임신 당뇨와 제왕절개시 출혈로 인해서 고생을 많이 했고 지금도 내당장애로 몸이 안 좋습니다. 나이도 있고 몸도 안 좋은데 혼자 육아를 하려니 산후 우울증이 온 것 같아요. 제부는 출퇴근도 뒤죽박죽이고 국진당 선거 유세도 다니는 진짜 엉망인 사람이거든요. 서로 힘드니까 폭언과 물건을 던지는 행동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동생이 위태로워 보여서 엄마도 직장을 그만두시고 몇 달을 동생네에서 육아를 도우셨는데요. 그런데 엄마가 있을 때는 또 다른 사람처럼 아주 예의 바르게 굴더라고요. 그렇게 엄마도 지치고 동생도 복직하고 다시 독박 육아를 하게 되었는데 체력은 더 안 좋아지고 산후 우울증을 인정하지 않는 제부는 동생이 또 못마땅했겠죠. 집안 정리도 안 돼서 가보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게 느껴질 정도라서 아무래도 너 정신과 상담 좀 받아봐라 라고 했지만 늘 말만 그냥 응응 이렇게 하고 말더라고요. 아마도 무기력해서 몸을 움직일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제부는 집에 없는 경우가 더 많았고 위로나 고마움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고요. 그렇게 6개월쯤 되었을 때 저에게 영상통화가 왔는데 동생이 갑자기 마구 엉엉 우는 겁니다. 저는 너무 놀라고 화가 나고 그동안 눌러왔던 불안도 확 터져서 제보에게 전화를 해서 동생이 지금 갑자기 막 울고 있다, 어디냐 하니까 지금 가보겠다고 깍듯하게 말하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척 깍듯하게 말하는 게 더 화가 났어요. 동생 인생이니까 나서지 못했지만 엄마나 나는 동생이 이혼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살 바에 내 동생 놓아줘라, 내 동생 잘못되면 가만히 있을 것 같아? 하고 소리를 버럭 질러버렸어요.
그랬더니 제부가 확 변하더니 말을 그따위로 하냐면서 반말을 막 하면서 막말을 했는데 기억도 잘 안 날 정도입니다. 그렇게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서 저는 그 밤에 동생네로 갔어요. 도착하니까 엄마, 아빠, 남동생이 저를 말리려고 와 있더라고요. 동생이 나와서는 다들 그냥 가라고, 제부는 술 먹고 와서 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집 앞에서 차에서 잠을 자고 날이 밝은 후에 제부가 나갔다고 해서 동생 집에 가봤더니 동생은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에너지도 없고 정신이 병든 상태 같더라고요. 왜 이러고 사냐고 해도 멍해 보였고요. 그 후로도 제부의 폭언, 그리고 그 폭언들을 아주 익숙한 듯 듣고만 있는 동생.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아서 데리고 엄마 집에 왔습니다. 그렇게 동생은 친정에서 2달간 살았어요. 수습하고 싶은 엄마가 제가 하는 행동을 이해해달라고 제부에게 말했더니 오히려 제부는 자식이 잘못하면 패서라도 가르쳐야지 이해를 하냐니 미친 소리를 하면서 다시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네가 나한테 한 짓 그대로 돌려주겠다고 했다네요. 동생은 정신이 온전치 못해서 언니가 자기 인생을 망쳤다고 매일 울고요. 저는 그 뒤로 동생을 자극할까봐 연락을 안 했는데 들어보니까 정신과에 가서 중증 우울증 진단을 받고 약을 먹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리고 반년 후에는 양극성 장애 진단을 받았어요. 그렇게 2달 후에 동생과 제부는 다시 합쳤는데 아이도 있고 이혼이 쉽지 않은 것도 알지만 정말 고구마 100만 개 먹은 것 같더라고요. 정신과에서도 제부도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대요. 우울증 같은 건 정신 상태가 썩은 사람들이나 걸리는 거라고 말하는 무식하고 공감력 없는 인간이거든요. 약 때문에 동생은 체중도 늘었는데 제부는 뚱뚱하다고 인격 비하도 하고요. 그거 가스라이팅이라고 해도 동생은 다 안다고, 가스라이팅인 거 알아도 이혼을 안 한다고, 그러면서 동생 명의로 대출만 받고요. 들어보니까 혼인신고 후에 폭력적인 모습을 바로 보였다고 하는데 그때 이혼을 했어야지 그랬더니 바뀔 줄 알았다고 하는 바보가 진짜 있더라고요. 또 제일 걱정인 것은 곧 10층 높이의 아파트로 이사를 간다는데 혹시 동생이 안 좋은 선택을 할까봐 걱정이 돼요. 이혼은 성인인 본인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게 맞지만 지금 여동생은 상황 판단을 못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증상이 생기면 인지 능력도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제부에게 동생의 병을 알리고 이를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는 것을 근거로 이혼을 시키고 싶은데요. 동생이 양극성 장애라 양육권을 가져오지 못할까봐 걱정도 되긴 해요. 이건 저와 남동생의 생각이고 엄마 아빠는 본인이 결정하도록 두자라는 생각입니다. 자, 질문을 요약하자면 1번, 동생에게 어떤 도움을 더 줄 수 있을까요? 스트레스, 그리고 병 때문에 인지도 떨어지고 번아웃, 남의 말 안 듣기, 집중이 안 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요. 2번, 남편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예 자신의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3번, 고층으로 이사가는 문제는 절대 막아야 할까요? 사실 셋이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며 사는 게 가장 좋은 모습이고 온 가족이 그걸 바라지만 한쪽만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어려운 일이니까 좋은 방법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이거 화면 잡힐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이랑 저랑 지금 사연을 다 깔아놨습니다. 전 따라한 거예요. 아, 저 따라하신 거예요? 펼치시기. 이게 한눈에 보고 싶었어요. 굉장히 효율적이네요. 그쵸. 제가 그 미국의 그 수사물 같은 영화를 보면 네. 맨날 그 판에다가 뭐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쵸. 다 네. 사진 붙여놓고 막 이렇게 막 줄도 막 붙이고 네. 막. 그래서 내가 저걸 왜 자꾸 쟤네들은 저걸 할까 했는데 오늘 보니까 좀 그럴 필요가 있네. 네. 펼쳐보니까. 그렇죠. 그렇게 조망을 해볼 필요가 있네요. 회사 일 중에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많은 글을. 정말 한 사람의 인생을 다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쑥 써 내려가셨을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어디 얘기하기가 어려운 고민들이기도 하고. 네, 어쨌든 좀 사연을 읽으시면서 어떠셨는지 우리 상담소 선생님 먼저. 맨날 회피하시니까. 왜 꼭 그렇게 전 회피하는 게 아니고 이런 선생님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요. 이거는 사실 해주시고 싶은 얘기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말하면 이분이 좋아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걸 너무 따지지 말고 네. 이제 뭐 싫어하셔도 할 수 없어요. 왜냐면 이게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다 전문가로서. 설명을 충분히 못할 때에는 생길 수 있는 오해가 좀 걱정이 되는 건 있어요. 그러니까 오해가 생기면 다시 보내시겠지. 이해해 주십시오. 오해가 생기더라도. 우선은 이제 가장 좀 걱정되는 건 진짜로 10층 이사 가는 문제일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좀 이분이 걱정되는 거. 그거는 이제 동생이 정말로 잘못된 선택할까봐 굉장히 겁먹고 계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좀 대표되는 문제로 우리가 드러나는 거지만 사실 이 동생이 잘못될까봐
전전긍긍 하시는 느낌이 이 글의 양에서 좀 느껴졌어요. 사실 이제 양극성 장애를 진단 받으셨다고 하니까 저는 상담사로서 이제 양극성 장애의 가족을 둔 가족들이 어떻게 좀 행동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양극성 장애는 사실 좀 생물학적인 원인이 가장 크다고 밝혀졌기 때문에 약물 치료가 가장 불안해하고 계신데. 이런 게 사실 좀 짧게 말씀드리면, 자칫 오해하면 이게 유전이냐, 그럼 뭐 우리 집의 문제라는 거냐, 이렇게 좀 오해할 수 있어가지고 말씀드리기가 되게 조심스럽지만, 사실 제일 처음은 양극성 장애가 뭔지를 가족들은 좀 정확히 알 필요가 있거든요. 그게 그냥 가장 처음이자 한 60% 이상을 차지하는 지금 필요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울증과 조울증은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조울증과 양극성 장애가 같은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은 근데 우울할 때 상담실에 오거나 병원에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이제 막 활동을 많이 할 때는 문제로 안 보는 경우가 많은데, 사람이 막 처지면 병원 데리고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울증인 줄 알고 갔다가 이제 우울증 약만 계속 먹는데, 이 우울증 약은 양극성 장애 약에는 효과가 없어요, 아예. 그래서 그냥 그 시기를 놓치고 그냥 살다가 좀 나아졌네 하고 내비뒀더니, 이제 만약에 조증으로 올라갔을 때 막 여기저기 사고를 오히려 많이 치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확실하진 않지만 그 박사 과정에서 되게 열심히 했다 이러는데, 그런 때에 약간의 뭐 경조적인 증상들, 자기가 갖고 있는 에너지보다 훨씬 많이 활동하는 것들이 그 당시에 좀 있었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과에너지 상태예요? 그렇죠. 그런 조증이라는 떠있다 이렇게 들떠있다? 표현. 들떠있는. 네, 좀 과도하게. 네, 그렇죠. 그게 오래 가지 못하고 네. 일시적으로 한 번씩 나타나는 건데. 그렇죠. 근데 저는 이것 좀 보면서 양극성이 아니지 않을까 싶은 의심이 자꾸 드는데요. 저는 의사의 진단은 믿습니다. 네. 이게 너무 저는 이게 이제 정신과와 이제 심리상담가의 어떤 저는 이 무슨 공부를 하고 네. 싶었냐면 이 진단을 너무 믿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우울증은 확실히 보여요. 쭉 사연을 들어보면 우울증상은 뭐 눈에 확 보이거든요. 근데 양극성 혹은 조울증이다라고 볼 수 있는 증상이 별로 없어요. 네. 들어보면. 언니가 우울증의 현상들을 더 많이 봐서 그런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사례 내용에? 아니 조증 현상이 더 굉장히 특이해요. 아, 그래요? 일반인들이 보기에. 그래서 보면 알게 돼요. 어떻게 보여요, 조증은? 자기를 이제 순간적으로 높게 평가해서 뭐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한다든지 뭐 잠을 안 잔다든지 계속 떠는다든지 뭐 이런 게 있어요. 갑자기 막 떠오르는 사람들이 막 그래서 언니가 동생을 계속 상대해 왔으면 조증을 여러 차례 에피소드를 봤을 것 같단 말이에요. 양극성이면. 근데 자주 안 만난다 그랬어요. 자극할까 봐. 아니 자주 안 만나도 그 정도 되면 언니한테 전화해서 전화를 안 끊는다든가 그런 증상이든 뭐든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물론 아닐 수 있어요. 네네. 저는 그래서 틀렸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정확한 진단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처음엔 중증우울증 나왔다가 좀 지나니까 양극성 나왔다 이랬다는데, 이 검사 너무 믿으면 안 돼요. 전 상담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얘기해도 괜찮거든요. 네. 학자와 상담가의 차이입니다. 너무 많이 믿으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필요하면 검사를 더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저는 그 언니가 동생의 심리 분석이나 이런 걸 통해서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장애 진단은 그냥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호전시키기 위해서 또는 약을 쓰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지, 정말로 그 사람을 이해하고 치료하는 데는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장애 진단 아닌 상관없어요. 다만 이 사람이 자꾸 이런 증상이 있고 이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걸 알면 되는 건데, 그 미국에서는 그걸 갖다 장애 진단을 붙여야 약을 처방하니까 그 DSM에다 다 장애로 진단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너무 우리 일반인들이 장애 진단에 구애받을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정확한 진단을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냥 이제 믿고 그냥 얘는 조울증이래, 양극성이래,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은 이 장애에 대해서 공부하고 대처해야 돼, 이렇게 대응하면 아예 처음부터 잘못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냥 우울증일 수도 있는데, 아니면 다른 문제일 수도 있는데, 네. 이렇게 생각하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양극성 장애가 이제 진단 기준이 거의 뭐 4일, 7일 막 이래요. 조증이 있는 기간이 4일이니까 4일 동안 안 만났으면 모르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스펙트럼도 좀 다양하고, 단순히 좀 일을 좀 되게 많이 하는 거, 아무리 해도 지치지가 않아요.
3일 동안 안 먹고 일을 해도 신나서 하는 경우들.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집안의 분위기와 이 장애의 특성이 두 개가 섞이는 것을 판단하는 게 가장 사실 좀 중요한데, 집안에서 이제 이런 분위기의 집안들이 있죠. 막 열심히 살아야 돼. 며칠 밤을 일을 해도 괜찮아. 너가 잘 되기 위해서는. 그런 게 좀 조장되는 집안에서 좀 나타나기 이제 좀 이렇게 트리거가 될 수가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양극성 장애는 다른 장애들에 비해서 생물학적인 원인이 가장 좀 크다라고 나와 있어서 약물 치료가 사실 좀 가장 필요한 장애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은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이 가족들이 견디기가 되게 힘들어요. 아, 그래요? 네, 이 병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사실상 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어떤 자기의 정서를 얘기하거나 감정을 얘기하거나 이런 게 되게 세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서 뭐 언니가 다 내 거 망쳤잖아, 막 이런 것들이 막 콕콕 박히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공격적으로 굉장히 이 에너지가 이 말 톤이나 아니면 말의 세기에서도 에너지가 높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세게 얘기해서 그거를 이제 상처를 많이 받아서 결국엔 등지게 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이제 이런 증상들이 이 병의 증상인지를 좀 정확히 아는 거, 그래서 좀 분리해서 보는 게 같이 좀 그래도 좀 편하게 내가 좀 꾸준히 가족하고 관계를 맺는 데 되게 중요하고, 양극성 장애는 진짜로 진단을 되게 잘하는 게 중요하기는 해요. 중요하고, 그리고 많은 정신과 의사들 중에서도 임상적 경험이 많이 없으면 양극성 장애를 이렇게 골라내는 게 되게 어려운 장애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단을 이제 좀 더 신중히 하고, 좀 만약에 좀 못 믿었다 그러면 몇 군데 뭐 알아봐서 할 수는 있지만, 그리고 양극성 장애의 전문 병원들이 또 있어서 그런 데에서 한 번 더 볼 수는 있는데, 만약에 진단이 내려졌다라고 하면 제일 좀 주의해야 되는 게 마음 먹은 걸로 될 수 있어라는 인식 같은 거. 그리고 그래서 약물을 챙겨 먹는 게 가장 1순위고요. 그래야지 나머지 심리 상담이 통해요. 그리고 이제 가장 언니가 좀 할 수 있는 것은, 이게 이렇게 아까 전에 기분이 왔다 갔다, 이것도 이제 기분 장애거든요. 우울 장애처럼.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돼요. 만약에 우리가 되게 떴으면 피곤하니까 좀 쉬고 싶고, 너무 우울해서 있으면 안 돼 이러고 또 올라오기도 하고 하잖아요. 양극성 장애로 진단받은 분들은 생물학적으로 이런 기전을 조절하는 게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이거 너가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너 때문이 아니야. 너 때문이 아니야. 이거는 어떤 예를 들면 당뇨처럼 문제가 있는 거니까 너 잘못이 아니야라는 걸 해주는 거하고, 약물 잘 챙겨 먹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주기가 있으면 일상도 이 주기대로 하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게 사회 리듬 주기라고 하는데, 같은 시간에 밥 먹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자고. 규칙적인 생활이 맞아요. 중요하구나.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잠자는 시간, 특히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럴 때에 근데 이제 만약에 이혼이라든지 갑자기 쳐들어오는 언니라든지 만약 양극성 장애가 맞다고 하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은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언니가 동생을 챙겨줄 때에도 같은 시간에 좀 전화해서 안부를 물어준다든지, 그래서 하루하루 리듬을 좀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 양극성 장애에 대해서 이해가 좀 지난 후에는 스스로가 확인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좀 지금 이제 뭔가 이렇게 기분이 뜨는 때인 것 같아. 예를 들면 자기만의 확인 방법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기분 자체가 좀 달라지는 거라든지. 그리고 그런 거는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네, 본인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알아야 돼요. 의사하고 되게 관계가 좋아서 이거를 알아내는 게 이제 제일 목표고 어려운 것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자기만의 어떤 룰을 찾게 돼요. 그래서 내가 언제 좀 이렇게 뜨는지 언제 내려가는지를 좀 알게 되면 그거에 맞춰서 약을 조절하면 아주 평범하게 되게 잘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조현병하고는 달라요. 네네. 평범하게 되게 잘 살 수 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사회 사이클을 되게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 그래서 여기에 이제 너무 팡팡 튀게 이 동생을 자극하는 것은 좀 위험할 수 있죠. 이거 좋네요. 그럼 심리학자 선생님의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뭐 상담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임상이나 이 정신과 쪽에 계신 분들한테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것은, 좀 주의를 기울이고 책에서도 많이 비판하는 것은, 이 조현병이나 양극성 같은 거를 유전적 요인이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고, 다른 병에 비해서, 장애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유전의 영향이 좀 크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조현병이라고 해서 그 유전적으로 조현병 유전자가 좀 있다 쳐요. 그런 게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런다고 조현병이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발병하는 뭐가 있는 건가요? 좋은 환경에서 자라면 취약성이 괜찮아요. 있는데 거기가 스트레스가 합쳐지면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환경이 안 좋아. 뭐 예를 들어 공해가 심해요. 그럼 누가 먼저 폐질환에 걸리겠어요? 기관지 안 좋은 기관지 안 좋은 유전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영향이에요. 영향. 그런 거에서 조금 이게 더 양극성이나 조현병이 유전적 요인이 좀 세다 이거지. 네. 취약성을 규정한 데서 이게 뭐 유전이 좌우하는 거 아니에요? 네, 유전하고 생물학적 원인이 크다는 되게 다른 말이에요. 전혀 다른 말이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거를 이제 일반인들이 잘못 이해하면 조병은 엄마한테 왔다 이렇게 하면 유전적으로 안 걸린 돼요. 거예요. 그렇죠. 뭐 그 집안에 조현병이 있으면 그 집안 사람 중에 누가 나타나고 뭐 이런 그렇게 그런 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미국 놈 새끼들이나 한국의 사이비 정신과 의사들 일부 갑자기 다 그러면 이제 안 되고 해도 그런 사람들이 막 하는 얘기고 이제 그렇게 바라볼 수는 없다 하는 말씀 드리고 싶고 자 한번 열심히 많이 조언을 해주셨는데 일단 저는 그런 조언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라도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그리고 저는 현재 그 내용을 봤을 때는 양극성 의심은 잘 안 된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진단이 나오더라도 너무 진단에 의존하지 말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그 옆에서 보는 사람이 더 정확할 수도 있거든요. 진단보다 심리 검사의 결과라든가 혹은 뭐 의사의 진단보다 바로 옆에서 관찰하는 사람이 더 잘할 수도 있어요. 상황을.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종합해서 언니가 심리학을 좀 아시는 것 같고 또 그런 걸 찾아보시는 것 같은데 심리 분석을 할 수 있는 어떤 공부를 좀 하시면서 동생을 좀 심리 분석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어떨까. 그래서 그걸 이제 현재 겪고 있는 질병이나 장애와 연결을 시킬 때 더 정확하게 이해가 되거든요. 심리 분석 없이 그냥 증상만 가지고 파악하는 것보다. 그래서 그런 그렇죠. 식으로 깊이 있게 이해하면 훨씬 좋죠. 동생의 어린 시절부터 쭉 한번 심리 분석을 동생 보고 하라면 안 할 거 아니에요. 안 할 것 같이 다 써놓으셨는데 언니가 좀 해보시면 어떨까. 차라리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이라도. 그래서 동생의 라이프를 재구성하고 이해하면서 심리를 꿰뚫고 지금 현재 문제점과 연결시켰을 때 어떻게 보면 이해도 좀 쉽고 해결책을 찾기도 좀 용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보니까 언니는 이제 약간 불같으신 분인 것 같아요. 네. 흔히 본인도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뭐 네. 이제 언니가 알면 이건 파토난다라든가 전화 받자마자 바로 쳐들어간다든가 이런 거 보시면 굉장히 불같으신 분인데 동생은 또 반면에 굉장히 내성적이고 그러니까 서로 아까부터 기질이 안 맞는다는 게 이런 어떤 차이가 확실히 있거든요. 엄청 답답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동생분은? 그러니까 언니는 그렇게 어릴 때부터 그랬을 수 있죠. 동생이 답답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막 이제 시원시원하게 하는 스타일이니까. 동생은 또 이제 너무 얌전하고 뭐 이러니까 언니한테 눌려가지고 막 나중에 뭐 억울한 거 당해도 얘기 안 하잖아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나중에 지나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상처 많이 받았다 그때 내가. 그럼 언니가 내가 언제 뭐 이제 이렇게 되는 이 관계가 이제 유지가 되어 왔던 것 같은데. 어쨌든 언니의 그런 불같은 성격이 이 동생이나 가족 문제를 해결하는데 좋은 쪽으로 쓰이도록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너무 사고치지 않도록 잘 지원을 좀 하셔야 될 거예요. 너무 이제 흥분하셔서 과도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그거 좀 조심하셔야 될 거고. 제가 봐도 무서워요. 이렇게 언니가 쳐들어오고 막 이러면 이거 언니는 진짜 부르지 말아야겠다 이 생각이 딱 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제하실 필요는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계속 동생과의 관계 안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동생이 좀 어려워하거나 무서워할 수는 있거든요. 반면에 어머니 쪽의 영향력은 여전히 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동생이 엄마가 있을 때는 다른 사람처럼 된다, 막 예의가 바르다, 뭐 이런 거 이제 봐서는 어릴 때 어머니의 사랑을 못 받았는 얘기 막 쓰셨잖아요. 중간에 껴가지고. 그러니까 여전히 어머니의 사랑을 갈구하는 게 있을 수 있고 따라서 어머니의 영향력은 좀 클 수가 있다. 근데 어머니는 이제 언니랑 달리 또 내성적이고 동생 비슷한 그런 분이라 적극적으로 어떤 이런 개입을 하시려고는 하지 않겠죠. 근데 어머니를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들이 이제 관계가 좀 좋다고 하니까 동생이 그냥 어머니 사랑을 받으려고 하니까 인정이나 그러니까 어머니를 잘 활용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근데 동생이 이 상태가 지금 상당히 안 좋은 편이긴 한데요 이게 하루아침에 생긴 문제가 아니잖아요 꽤 긴 시간에 걸쳐서 지금 생긴 문제고 특히 그 문제 있는 남편과 결혼을 하고 나서 꽤 긴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예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너무 학대를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받아가지고 겁에 질려있는 상태, 공포에 질려있는 상태라고도 말할 수 있겠고 아니면 뭐 흔히 요즘 하는 말로 가스라이팅 당했다, 언니가 표현한 것처럼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고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정신적인 문제가 계속 누적되어 오고 그것이 더 악화되는 추세에 있다 하는 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 얘기를 왜 하냐 제가 그러면 동생이 스스로 이걸 하기가 좀 힘들 거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혼 문제라든가 자기 치유라든가 이런 것들을 스스로 결정하기도 힘들고 또 스스로 동기나 의지를 가지고 이걸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기 자체가 좀 힘든 상태 아니냐고 느껴져요. 네. 언니도 그런 평가를 하셨지만 저도 거기 동의하거든요. 동생이 스스로 이 문제에서 내가 어떻게든 벗어나야 돼 하는 정도의 생각도 좀 하기 힘든 거 아니냐. 즉 자기의 상태가 지금 문제가 있다. 이걸 좀 벗어나야 된다는 생각하기조차 네. 좀 힘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 않느냐 지금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일단 대략 관찰이 되고 이 질문하신 게 있잖아요. 네. 동생한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 제가 아까부터 얘기했지만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고요. 이것은 꼭 의사의 진단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언니가 심리 분석을 잘 하셔도 그걸로 대치될 수 있습니다. 안 됩니다. 의사분에게 양극성 장애라고 하면. 그러니까 의사의 진단도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너무 의존하지 말란 얘기예요. 약에만 의존하면 안 된다. 양극성 장애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건 괜찮은데. 오진 많아요. 오진 많죠. 오진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되게 잘 해야 의사 선생님 된다. 무조건 믿으라면 안 돼요. 맞아요, 사람 맞아요. 죽이는 거예요. 네. 오진 많으니까 필요하다면 아까처럼 말씀하세요. 치열하네요, 오늘. 여러 군데 가서 받아보세요. 차라리 얘기하시니까. 네. 이거 오진 많습니다. 의사는. 그래서 그 리스트를 좀 찾을 수 있어요. 양극성 장애를 잘 보는 병원 관련된 리스트. 병원. 네. 저도 정확한 진단을 네.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의사의 진단에만 너무 의존하지 말고 지금 네. 받았으니까 뭐 이거 2개로 어떻게 해보자 이게 아니라 정확한 더 진단이 필요하다면 받으셔야 되고 또 만약에 개인이 동생을 더 잘 아는 게 있다면 그거에 기초한 분석도 해서 결합시켜서 동생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일단 그거 자체가 전제가 되면 언니가 동생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또 가족들이 동생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향을 잡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지금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가능하다면 동생이 상담을 받아야 되는 건 지금 당연한 거예요. 네. 약물 치료와 더불어서 상담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상담을 받는 것이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동생의 문제를 공적인 영역으로 끌고 들어와서 공개화시키고 공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을 남편에게 시그널을 보낸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남편이 집에서 함부로 대하고 동생분을 그렇게 심하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봤을 때. 네. 근데 그것을 상담을 계속 받고 있다. 그것만 있어도 상당 부분 제동이 걸려요. 그럼 자제가 되는 거예요. 네, 때리고 가면 눈 멍들어서 가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제가 되기 때문에 동생을 잘 설득하거나 주변에서 어떻게 해서 상담을 정기적으로 한두 번 받는 거 말고 네. 장기 상담, 장기 상담을 받도록 하는 걸 목표로 좀 지금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가장 현실적인 목표. 왜냐하면 동생이 당장 자기 힘으로 스스로 뭐 셀프로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게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선 가족의 개입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어머니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어머니를 잘 활용하든가 해서 상담으로 끌고 들어오는 것을 일단 당면한 목표를 좀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게 저는 이혼을 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일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동생이 바닥에 있다고 친다면 최소한 그걸 조금 올라와야 본인의 의지가 생기거든요. 네. 내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을 할 수 있으니까. 네, 그 다음에 뭔가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안 되니까 이 바닥에 있는 걸 끌어올리려면 어느 정도는 개입을 해줘야 된다. 주변에서.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맞아요. 이게 또 중요하다는 느낌이 드는 게 네. 지금 이제 언니가 그러니까 가족들이 이 동생의 좀 지지 자원이 돼줘야 되는데 언니가 개입하는 게 지금 계속 오해를 받고 있거든요. 동생한테. 그러니까 상담 장면으로 좀 들어오면 그렇죠. 언니하고도 적당한 좀 거리를 두고 진짜 그렇죠. 지지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야 이제 동생이든 남편이든 언니가 뭐 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다. 그렇죠. 이거는 객관적으로 문제다라는 것을 인지하게 될 거 아니에요. 네. 남편도 우울증 그딴 거는 뭐 약한 놈이나 걸리는 거야 하는 말을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거를 위해서라도 이게 지금 목표가 돼야 된다는 것이고 여기 내용 보니까 이제 조카가 5살 되면 어머니 옆으로 오겠다고 말을 했다잖아요. 이걸 잘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이걸 잘 활용해서 진짜 오게 만들고 그 기회에 상담을 받게 하고 네네. 그 어머니하고 그 정도까지는 잘 이렇게 한번 계획을 작전을 잘 짜서 하시면 어떨까. 그리고 동생의 남편 같은 사람은 개선이 안 돼요. 잘 이건 어떻게 개선할 수
없냐고 물어보셨는데 안 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모른다. 그러니까 아직 할수 제동을 걸 수는 없다. 있어도 개선하기는 좀 힘들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리고 남편이 바뀌는 것은 일단 동생이 바뀌지 않으면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 남편을 바꿔서 동생을 좋게 하는 건 불가능하고 거꾸로 가야죠. 네. 동생이 좋아져야죠. 동생이 좋아져야지. 이게 열쇠예요, 열쇠. 그래서 동생이 좋아져야 남편과의 관계에서도 동생이 다른 대응을 하기 시작할 거고 또 아이를 돌보는 데서도 바뀔 수 있을 거고 우울하면 애들 못 돌보잖아요. 지금 벌써 그 후유증이 좀 있는 것 같고 또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동생이 열쇠예요. 동생이 회복되는 게 기본이라는 거죠. 맞아요. 이거 외부에서 해줄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동생 혼자 못하니까 외부에서 그걸 도와줘서 내가 스스로 내 문제 해결해야 되겠다는 정도까지만 끌어올려주는 것이 목표로 삼고 좀 해야 되겠다. 이게 1번에 대한 대답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질문은 시작도 안 되는 사람 방법이 없냐 그러는데 안 됩니다. 이게 상담에서도 그냥 제일 첫 번째거든요. 이 문제를 누가 갖느냐가 되냐 안 되느냐. 문제 의식을 네. 누가 직면하냐 안 네, 하냐. 이제 실제로 누가 옳고 그른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자기 문제에 대해서 이제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뭘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건 동생 얘기가 아니라 남편 얘기가 같은데 네. 이제 안 되는 동생은 거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동생은 학대를 오히려 당한 입장이고 피해를 본 입장이기 때문에 동생은 어느 정도 개입해서 도와주고 주변에서 여건을 잘 마련해 주면 어느 단계가 되면 스스로 치유를 받고자 하는 의지를 가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남편은 잘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네. 어려울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뭐 예를 들면 확 세상이 바뀌어서 국힘이 다 무너진다든가 윤석열이 퇴진한다든가 이러면 이제 조금 아 맞다. 국힘 유세도 간다고 했지. 예, 맞아. 국힘 당당한다 그랬으니까 네. 뭐 그런 거를 봤을 때 남편이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동생이 좋아지면 좋아지는 만큼 남편이 지금과 같이는 행동하지 못하게 바꿔낼 수는 있어요. 맞아요. 예. 그 좋아진다는 게 뭐 맞추고 내가 변해라 이러기보다는 그렇죠. 자기 주장력이 생기고 그렇죠. 자기 힘이 그렇죠. 생긴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예를 들어 학대를 못하게 네. 저항을 한다든가 뭐 조금 잘못하면 뭐 안티가 아니면 뭐 헤어질 수도 있는 거죠. 이혼도 사실은 본인이 하고 싶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족들이 시킨다고 한다고 이게 되겠어요? 다시 짐 싸고 가면 되는 거지. 결국엔 결국에는 본인이 본인이 짐 싸고 가셨잖아요. 이번에. 이혼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이혼할 수 있는 힘이. 그러니까 분리해서 혼자 살 수 있다라고 느끼기 시작해야 되는데 그 전에 이혼시켜봐야 무슨 효과가 있어요? 효과가 거의 없죠.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좋아지는 게 열쇠라는 거죠. 그 다음에 좁은 고층으로 이사하는 것은 아까 저기 우리 상담가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좋지는 않네요. 네. 이거 자체를 가지고 뭐 이거 위험하다 가지 마라 제가 할 수는 없겠는데 맞아요. 이거 가지고 네. 굉장히 안 좋긴 안 좋네요. 네. 지금 상태로 봤을 때 그런 환경으로 가는 것이 지금의 단독주택 2층에 비하면 상당히 안 좋은 건 확실합니다. 막을 수 있다면 막으시면 좋겠어요. 네. 참 이게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처럼 그렇다 아니다라고 할 수 없는 문제긴 하지만 꼭 이게 뭐 어떤 네. 트리거가 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언니가 고민하는 문제인 것 같아가지고 되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조심스럽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 3번 때문에 사실 양극성 장애에 더 초점 맞춰서 말씀을 드린 건데 실제 맞다고 하면은 이 우울에서 이제 약간 기분이 회복될 때 위험하죠. 힘이 생길 때 이 자살 위험이 너무 높아지기 아, 때문에 그래요? 그런 면에서 조금 많이 조심스럽긴 해요. 근데 그게 어떤 들뜬 감정으로 가는데 그게 어떻게 자살 위험이랑 연결이 되나요? 우울이 심하면 자살 못해요. 아 무기력해서요? 힘이 없어가지고. 자살할 힘이 없어서. 네. 그래서 제일 자살을 그런 많이 대로 하는, 튄단 말이에요. 그럼 자살을 진짜. 제일 많이 하는 게 병원에서 태어난 다음에요. 네. 우울증 우울 딱 회복될 때 끊었고 이제 그때 자살이 제일 빈도가 높아요. 야. 그러니까 자살할 힘이 어느 정도 생겨야 자살도 하는 거예요. 야. 근데 너무 우울하면 자살도 못해요. 네. 그래서 좀 이때 좀 주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러니까 양극성 장애라고 하면 높인 만큼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떨어져 있어서 이때는 사실 상담사들도 예를 들어 왜 그때 그런 거 못했어 이런 말도 되게 조심하게 해요. 왜냐면 이런 말 한마디가 막 확 다운시키기도 하고 해서 지금은 좀 잘 이렇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가장 급선무겠다. 그리고 이건 좀 부가적인 조언인데요. 네. 아까 정기 상담을 통해서 동생 내 가정의 문제를 공적인 영역으로 끌고 들어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거 플러스 하나 해가지고 남편의 폭력 행동이 있으면요. 동생이 신고할 수 있으면 신고하면 좋고요. 안 되면 언니가 신고해도 돼요. 폭력이 확실하게 발생했을 때는. 예, 지금까지는 뭐 그럴 때가 없었다 쳐도 뭐 네. 앞으로 만약에 이제 동생을 때리는 게 확실하다. 가정폭력이 발생했다. 애를 때렸다. 신고하세요. 신고해서 경찰이 개입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럴 때는. 그래야 남편이 조심합니다. 맞아요. 그걸 만약에 안 하잖아요. 더 심해집니다. 조금씩 근데 조금씩.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덜 받아서 그 다음에 또 더 때리는.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언니가 이제 그때는 확실하게 분리시킬 수 있죠. 그거 확대가 동생도 그때쯤 되면 분리를 용인할 수가 있죠. 네. 근데 만약에 그게 무서워서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대로 유지되겠죠. 유지되죠. 점점 심해져요. 그리고 유지되지 않아요. 그대로. 그러니까 외부에서 물리적으로 이렇게 제지할 수 있는 어떤 시도들은 계속 있어야 된다는 거네요. 있어야 남편을 제지할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사건이 터지면 가족이 달려가서 남편하고 싸우지 마세요. 온 가족이 가서 뭐 남편 나와 뭐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해결도 안 되고 남편이 겁도 안 먹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찰에 신고해야지. 차라리 경찰을 데리고 가서 하는 게 이게 훨씬 효과가 있을 것 같고 앞으로의 폭력 사태에 대해서는 좀 그런 방향으로 대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혼 문제라든가 아니면 가족이 치료를 시킬 수 있을까요? 과연 이 동생의 어떤 증상을 가지고 진단을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딱 맞다 틀리다 못하니까 이건 전문가 뭐 변호사나 이쪽 전문가들한테 조언을 좀 구해보시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알고 계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제 급한 순간에나 상황이 악화됐을 때 그걸 또 활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뭐 이혼 문제든 아니면 이제 입원 문제든 병원에. 만약에 경찰에 연락하는 게 지금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든지 아직 뭐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면 가정폭력 상담소 같은데 전화를 하면 법률 지원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데라도 좀 도움받을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이 사연이 지금 심각한 사연인 거죠. 좀 심각하죠. 왜냐하면 이 상태를 지금 밖에서 어떻게 대처를 못 해주기 때문에 더 나빠질 거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심각하다고 봐야 되겠죠. 네, 언니가 좀 힘을 내셔야겠네요. 그 우리 동생분 남편의 심리를 이해하시려면은 저희 유튜브에 저소득층이 국힘당을 지지하는 이유 지난번에 찍어놓은 게 있거든요.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이런 사람이 왜 국힘당을 지지하면 선거운동까지 뛰고 있는지. 근데 일단 그 남편은 그런 심리일 거다. 근데 만약에 그걸 보고 나시면 경찰의 제지가 정말 통할 거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언니도 보니까 남편이 뭐 애정결핍이고 잘 보이려고 하고 아직까지 뭐 이런 걸 분석하신 거 보니까 심리학에 관심도 많고 꽤 지식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동생을 한번 심리 분석을 해보시라고 권유한 거예요. 그 정도면 좀 본인이 더 공부하고 하다 보면 충분히 동생의 심리 상태를 누구보다도 잘 분석할 수도 있다. 다만 이제 장애 진단은 아무래도 전문가가 더 잘하겠죠. 그래서 그건 전문가랑 협력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더 해주고 싶은 얘기 하나. 꼭 이제 이 사연만 아니더라도 우리가 가장 많이 이제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제 가족들이 이 양극성 장애 가족이 있으면 우울해지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약을 중간에 많이 끊어요. 왜냐면 활발해 보이면 좀 그래도 정상인 것 같이 느껴지니까. 근데 막 얘가 처지면은 그걸 막 못 견뎌가지고 중간에 많이 이제 뭐 이렇게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어쨌든 요새는 유튜브에도 정보가 너무 많고 좋은의 마음 약국이라고 실제 그 양극성 장애를 가진 가족들이 운영하는 되게 좋은 채널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많은 도움이 또 되실 것 같아요. 또 비교도 한번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뭐 이런 사연 받을 때마다 생각하는 건데 주변에 이렇게 그 진심을 걱정해주는 가족들이 있다는 게 이분이 나아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 남편분은 가능성이 없다고 얘기한 거는 그분들의 지인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이 남편을 돕고 있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아마 말씀하셨을 것 같고 이런 언니가 있고 저는 이제 또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답답함도 엄청 많이 느껴지고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마음 진심을 담아가지고 어떻게 좀 살려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사연 분석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보시고 심리 분석도 한번 진행해 보시고 좋은 그 조언들을 해주셨습니다. 그 양극성 장애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이해도 해보시고 후기도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더 해드릴 수 있는 조언이 있으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남이는 격주로 촬영되고 있고요. 매주 수요일 9시 주권방송과 촛불 전진에서 동시에 업로드됩니다. 사연은 chungnami0000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사연 소개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